구만수 박사님 사무실에 왔습니다. 아, 이게 제 사무실에 이렇게 오신다 해가지고 뭔가 이게 뭐 뻑적지게 차려놨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좀 이따 맛있는 거 사드리는 걸로 부산 구경도 좀 시켜드리고. 제가 사무실 와본 게 어때요? 오시니까? 아니 그냥 단순히 한강 뷰, 뭐 바다 뷰, 뭐 오션, 뭐 이런 강뷰 이런 건 줄 알았는데 포인트가 야, 이 S자 그 대각선으로 어떻게 이렇게 어쩜 이렇게 딱 이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게 이제 조망이라는 것도 그렇고 야경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어디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이쪽 동네 가면 더 비싼 동네 있어. 뭐 이 동네도 비싸지만 그쪽에서 보면 뭐 60층이나 70층, 80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안 움직여요. 바다가 보이지만 해운대 백사장하고 이렇게 딱 이쁘게 보이긴 하는데 액자야, 액자뷰라 그러지. 고정. 그다음에 고정이야. 똑같아. 아침, 점심, 저녁. 물론 이제 밤에는 이쁘지. 그런데 이제 제 사무실이나 우리 집이 바로 여기 있잖아. 네. 여기 지금 요트 나가고 왔다 갔다 하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광안대교 차들 왔다 갔다 하지. 이게 움직이는 거라서 굉장히 역동성이 있고 뭔가 봐도 지루하지 않고 그렇죠. 멋있네. 되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신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닌데 움직이는 하다 거 보니까 하다 그렇게 된 보니까. 거고 옛날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긴 했는데 찾다가 이제 사무실 여기를 이제 낙점을 하게 된 이유가 아 여기는 무조건 여기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지. 뭐 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한강만 바라보면은 별로 그렇게 이쁜 줄 모르는데 이제 출퇴근 시간 그러니까 새벽이나 밤 같은 경우에 보면 올림픽대로나 강북대로 이쪽으로 보면 그 이제 차들 헤드라이트하고 후미등 불빛이 이제 쭉 줄을 있잖아요. 빨간 거, 그게 하얀 되게 이쁘다니까. 이제 같은 바다라 또는 같은 강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틀리죠, 정말. 포항 게스트하우스보다는 네. 요런 뷰가 나는 좋다. 당연하게. 이게 너무 좋다. 우리 시골 우리는 밤 9시 돼서 컴컴해져있잖아. 이런 데 못 살아. 우리는 죽어도 못 살아. 12시가 넘어도 반짝반짝한데 이런 데서 살아야지. 우리는 딱 이제 딱 생긴 건 이래도 딱 도시 남자야. 우리는. 여기 평탄한 그 시멘트 위에 딱 이렇게 세워진 오피스텔, 고층 오피스텔에 요런 뷰. 그렇지, 좋지. 이런 데서 일하면 진짜 24시간도 라이브 할 수 있겠다. 이런 데서. 그러면 할만해요. 너무 좋은데. 네, 할만해요. 사실은 저쪽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역광이라서 사실은.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까매가지고. 사실 뭐 얼굴은 볼 필요 있나? 항상 얘기하신다. 부동산은 파도다.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갈 때 있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 내려가느냐. 이게 또 궁금한 거거든요. 우리 투자자들. 그렇죠. 전번에 그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폭락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무리할 때. 사실은 제 톡방에서도 그렇고 이제 질문하시는 이제 내용 패턴들이 계속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또는 언제 조정이 오냐, 네가 말하는 삼성공에서 이야기했던 그 조정이 언제 오느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또 당연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본인이 이제 물건을 사놓고 포트폴리오 조정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락장에 대비를 해야 되고 조정장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변곡점이 언제냐라는 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모른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 부채도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톡방에도 그렇고 질문이 내가 지금 이게 2년 후에 매도 예정이다. 또는 내가 이번에 사서 3년 후에 팔고 더 좋은 데로 갈아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냐.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몰라. 그러면 이제 지는 맨날 그런 부동산 강하고 뭐 어쩌고 뭐 이야기하면서 그거 왜 모르냐. 그거 알려고 톡방에 들어왔는데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내가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는 아파트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아파트 자체가 뭐가 어찌 얘가 콘크리트가 막 금으로 변해가지고 다이아몬드로 변해서 얘가 가치가 올라가서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가격이 왜 상승을 했냐? 전 세계가 알다시피 돈을 셀이 푸니까 인플레이션에 우리는 베팅하는 거라고. 돈을 푸니까 아파트도 결국은 재화다 보니까 그 재화의 가격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가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가격만 올라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올라가는 근본 이유가 그 아파트가 갖고 있는 내재 가치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외부적 변수로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이 돈이 자산시장으로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핵심 포인트 딱 나왔네. 그럼 돈이 언제 줄어드느냐가 일단 단초가 될 거예요. 돈이 계속 풀리고 있는데
이 돈이 언젠가 줄어들 거다는 얘기죠. 이번에 왜 옐런 의장도 테이퍼링을 해야 되지 않겠냐부터 시작해서 이주열 총재도 뭐 금리를 올리겠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옐런 재무장관은 그 권한이 없어요. 파월 의장이 갖고 있고 금리를 올리든지 내리든지 테이퍼링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더 틀려서 패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서 중앙정부는 절대 대통령조차도 거기에 어떤 압력을 가할 수도 없고 압력은 가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 트럼프는 좀 했어요. 트럼프는 좀 했지. 새끼 니 잘라버리겠다고 막 이래 했더만. 그래도 뭐 꿋꿋하게.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서 돈을 푸는 이유는 다 알다시피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산업 경제 전반이 힘들어지고 있으니까 돈으로 그냥 막고 있는 거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도 돈을 푸는 이유가 물론 이제 표파리도 사실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IMF 때 우리 겪어봐서 알겠지만 IMF 때 그때는 어떤 스탠스였냐면 정부의 스탠스가 야 너 기업 제대로 못했잖아. 기업을 제대로 못해서 방만하게 경영을 했으니까 야 너 어쩔 수 없어. 그냥 너는 돈 없으면 망해. 기술 없으면 망해라고 했던 것이 그때의 스탠스였단 말이죠. 예. 근데 리먼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죠. 미국의 리먼 사태 때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부실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야, 너가 이들이 돈 잘못 빌려준 거 아니야? 그럼 니들 망해. 그게 리먼이 파산한 근본 이유다 말이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IMF 때 외환위기 때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만 어떤 상황이었냐면 야, 니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니들 기술력이 없고 돈이 없으면 망해야 정상이니까 망해하고 폐업시키고 M&A 하고 막 이렇게 외자 자본 들어오고 회사 넘어가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 폐쇄되고 또 이제 문 닫고 하니까 엄청난 실업자가 발생했던 거죠. 엄청난 실업자가 발생을 하니까 그 실업자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을 누가 해야 돼요? 정부가 해야 되잖아. 그 정부가 뒤에 그 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그나마 살려야 될 회사들 살리고 하니까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갔단 말이죠. 또 리먼 사태 때도 마찬가지예요. 리먼 파산되고 여러 회사들이 파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이 들어가니까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긴 거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경제 위기가 오면 파산시키면 안 되고 어쨌든지 버텨. 산소호흡기. 버텨. 왜? 이 회사 직원들이 잘리면 그럼 결국은 정부에 고스란히 부담이 되니까 차라리 열심히 버티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좋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돈을 무제한으로 뿌리고 공급해 주는 거죠. 지금 딱 이 상황이거든요. 돈이 계속 풀려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라면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돈이 줄어들어야 된다. 자, 우리 뭐 부동산 공부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집값을 떨어뜨리려면 첫 번째 대규모 공급. 1기 신도시 때 90년대 초에 했던 것처럼 대규모 공급. 아니면 뭐 대규모 공급 플러스 뻥카. 뻥카가 누가 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세곡, 내곡, 하남, 미사, 반토막 만들어가지고 형법주택 집어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사전 청약 받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 진짜로 쌌거든. 그때 저도 우리 아버지 청약하고 막 그랬던 내가 잘 알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뻥카 쳤는데 사실적으로 뻥카도 뻥카였지만 그 자체는 뻥카였지만 왜? 10년 후에 공급이 됐으니까. 뻥카지만 그때 재개발 재건축 막 풀어주고 또 그 앞에 노무현 대통령 2007년 9월 달에 분양가 상한제에서 밀어내게 했던 거. 그것들이 2010년 초에 그것들이 다 준공되면서 나오고 그러니까 뻥카에다가 물량 나오고 하니까 또 그때 한번 조정을 맞아가지고 13년도에 굉장히 가격이 서울이 굉장히 13년도 14년도가 가장 바닥이 졌고 그때 힘들어지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최경환 부총리하고 야 빚내서 집 사라. 실제로 그랬잖아요. 대출 확 손해지니까 집 사라고. 이런 대규모 공급이 와야 되는데 지금 대규모 공급이 안 와. 없어. 네. 대규모 공급 서울은 특히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규모 경제 위기가 와야 되지. 대규모 경제 IMF 같은 거, 리먼 사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북유럽 위기라든지 남미 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터지고 뭐 중국이 넘어간다든가 뭐 이런 게 와야 동아시아 뭐 위기가 오고 뭐 그래야 큰일 났어 해갖고 뭐 살 사람도 안 사고 집값이 떨어질 건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산소호흡기 꽂아갖고 돈 막 주고 있어. 망하면 안 돼. 이러면. 그러니까 어디 봐도 지금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집값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더 오를 거냐? 더 오를 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보다 단 1%라도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내가 하는 얘기가
당분간은 우리 인플레이션에 베팅하자, 해칭하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제 뒤집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상황들이, 시그널들이 지금은 집값이 상승한다는 쪽으로 지금 다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집값이 이제 가정을 해보자. 집값이 떨어지려면 어떻게 될까? 그 시그널은 어떻게 나올까? 자, 첫 번째는 내가 봤을 때는 일단 대규모 공급 물량인데 대규모 공급 물량이 안 돼. 지금 사실은 국지적으로 대규모로 공급 물량이 나왔던 것이 과천이 수도권이 그 난리를 치는데도 과천은 사실은 가격이 약간 조정을 받았거든요. 조정은 받았다기보다는 안 오르는, 다른데 오르는데 같이 못 오르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제 걔도 이제 웨버필드나 센트럴이나 다 이제 입주하게 되면 걔도 다시 오를 거야. 그 방법이 그럴 수밖에 없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대구 이제 물량 많거든요. 대구 물량 많아서 지금 사실은 투자자 진입 안 하고 현지인들도 야 이거 살아까 말까 막 이런 물음표. 네, 물음표. 이런 식으로 해서 대규모 물량이 터진다던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적당하게 우리가 어떤 해칭이 가능한,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럼 이제 대규모 경제 위기. 이거는 지금 터질 가능성이, 이거는 아무도 몰라. 이거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규모 경제 위기를 기다리면서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것은 나중에 만큼 올랐는데 20, 30% 조정받았을 때 그때 사더라도 지금보다도 금액이 훨씬 많이 올라가 있을 거단 말이지. 그건 이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게 투자를 해놓고 엑시트를 언제 할 거냐, 또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언제 할 거냐, 갈아타기를 언제 할 거냐, 아니면 물건 정리를 언제 할 거냐라는 것은 이제 신경을 써야지. 왜냐면 바닥일 때 사놓은 사람들, 긁어 모아서 사놓은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는 사람들이나 산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겁이 날 수도 있죠. 그럼 이제는 뭘 쳐다봐야 되냐? 자, 결국은 아까 전에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돈이 풀리는 게 줄어드는 거, 또는 풀린 돈을 잡아 당기는 거, 이런 상황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겁은 주고 있어요. 이주일 총재도 금리 올리겠다. 옐런 재무장관도 금리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는 식으로 구두 개입을 사실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다. 시그널 자체가 한 개도 없고 모든 것은 집값이 올라가는 쪽으로만 지금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면 무엇을 대비를 해야 될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시장에 매수자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 자, 결국 뭐냐면 매수 대기 수요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과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우리 집 같은 경우에도 840대 1이거든. 미쳤지, 시장이 미쳤죠. 우리 아는지 모르겠지만 부산 2007년 파리 대책으로 해서 조정 맞을 때 그때 서대신동에 이제 분양했는데 그날 조정 맞는 날 450대 1 나왔어요. 경쟁률이.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 펄펄펄펄 끓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시장이 죽었다가 조정 풀리고 다시 튀고, 요즘 이제 부산은 완전 분양했다 그러면 난리죠. 이제 서울도 지금 청약 경쟁률 되게 높죠. 근데 이제 청약 경쟁률이 낮다라는 거는 시장에 매수 대기자가 많이 없다. 이게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청약률이 약간 저조하다 말이지. 네. 매수 대기자가 약간씩 조금씩 풀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국제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그 추세. 그 추세는 각 해당 시도의 데이터를 보면 나오는데 그걸 또 서비스를 아주 이쁘게 잘해주는 데가 있어. 맞죠? 부동산 지인이라고. 네. 이제 미나가 나는 미나가 그렇게 대단한 애인지를 사실은 몰랐어. 우리 맨날 술 마시고 막 이러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몇 년간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사이트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한 번 보면 이제 미분양이 감소하는 추세,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다 알 수 있단 말이지. 네. 자, 그거 보면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마지막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거지. 금리가 돈을 잡아 당기는 거는 가장 확실한 거는 금리를 올리는 거죠. 사실은 리먼 사태 때나 IMF 때나 가장 이렇게 시그널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이제 터지기 전에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이나 또는 이제 주택담보, 가계대출에 포함된 거죠. 주택담보는 얘네들이 전부 다 상승했다라는 거지. 연체율이. 뭐냐면 연체율이 상승한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이자를 못 갚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헐떡거리고 있는 헐떡거리는 거지. 근데 지금 사실은 연체율이 한국은행 100대 지수 통계 들어가 보면 연체율이 나와요.
연체율을 보면 0.002, 뭐 0.001 이런 0.001 소수점 두 자리에서 움직인다니까. 패드도 마찬가지. 패드 저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연체율 다 나와요. 그거 보면 옛날에 리먼 사태 때 터졌을 때 연체율이 얼마 나는지 5%, 6% 나오고 나중에 터지고 나서는 8%, 9%까지 올라가고. 근데 지금 연체율 없어요. 다 바닥에. 다 바닥이야. 그러니까 보라니까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직접 보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시퀀스 논리적으로 그렇잖아. 금리가 올라가서 이제 결국은 시중의 돈을 잡아 당겨야 되니까. 왜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은행에 무위험률로 넣어놓는 것이 훨씬 많은 이자 소득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투자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단 말이죠. 돈 빼서 은행으로 가지. 그래서 전통적으로 금리를 상승을 시키는 것은 시장에 돈을 빨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런 거지. 일단 금리를 올려. 근데 올리겠다 말은 해. 근데 올리겠다 말은 하지만 금리를 실제적으로 올리지도 않았고, 금리를 만약에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럼 1년에 한 3% 올렸다. 1년에 한 4% 올렸다 그러면 완전히 곡소리 날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공부를 조금만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미국에서도 이야기가 있어. 우리가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 번에 0.25%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었어요. 그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자, 그러면 그걸 갖다가 1년에 0.25% 분기별로 한 번씩만 올리더라도 1%고 1년에 0.25% 올려서 1년에 한 번만 올리면 4년 가야 1%.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큰 충격을 주겠느냐라는 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고.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야, 인플레이션이 너무 발생을 해서 야, 하이퍼까지 올 것 같아. 그럼 빨리 돈 잡아 당겨서 과열을 진정시켜야 돼. 야, 3% 때려. 했다 치자고. 예를 들어서 그럴 리도 없겠지만 3% 때려서 이제 그러면 이제 죽어날 거 아닙니까? 원래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뜨겁다 이러지. 야, 뜨거워질 것 같아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거든요.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남들이 돈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들어오고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고 재테크 공부하고 이런 거지. 시장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강의로도 있잖아. 들으러 오던 인간들이 맨날 들으러 와. 새로운 사람들 강의 들으러 많이 포지션이 많이 차지하진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항상 투자하는 사람만 투자하고 재테크에 눈 뜬 사람들만 투자하고 그 비율은 1%도 안 되더라. 물론 이제 진입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똑똑한 거지. 그럼 나머지 90%는 뭐냐면 군중에 의해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뭐다? 1%는 사전에 대응을 하는데 모니터링에서 사전 이제 진짜 위험한 것 같다. 여기서 더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내 건 아닌 것 같다. 까치밥 남겨두자 하고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99%는 뭐야? 해 넘어갔어요. 뭐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러면 발등에 정말 딱 떨어지고 진짜 3%탁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3% 올라가도 잘 몰라. 왜? 이게 시장으로 이제 그게 영향이 안 왔으니까. 아직 안 왔으니까. 자, 그러면 엄청나게 금리가 올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오늘 한국은행 총재가 이주열 총재가 3% 올렸습니다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전에는 미국이 올려야지만 올려. 미국이 3% 올리고 한국에서도 이주열 총재가 3% 내일 3% 올릴 겁니다. 기준금리 했다 치자고. 이제 투자자들은 야, 좋겠다. 빨리 팔자. 이렇게 돼서 막 던질 거야. 근데 던지는 것은 1% 물량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99%는 그래 어쩌라고 이런단 말이지.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이 오는 거 어떻게 되냐면 기준금리 올랐으니까 이제 당연히 코픽스 올라갈 것이고 조달금리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은행금리 올라갈 것이고 그럼 시간차가 있을 거다 말이지. 네. 시간차가 한두 달 있을 거 두세 달 있을 것이고 그러면 룰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금리 팍 올라가니까 부담되거든. 원리금 다 상환 같이 해야 되니까 요즘 이자만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큰일 났네 팔아볼까? 생각을 할 거야. 부담되네. 이제 한 두세 달 시간 걸릴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한두 달은 또 그래도 집값 올라가니까 그래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버티는 거야. 이 정도는 난 버틸 수 있어. 이렇게 버틸 거다 말이지. 근데 7, 8명이 버텨도 한두 명은 못 버티고 그때는 이제 던지는데 아까워서 못 던지는 거야. 싸게 팔면 되는데 절대 싸게 안 팔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방 경직이 있는 거지. 자기 손에 난 거. 그러니까 뭐냐면 매입 가격, 법무사비, 공인중개소 수수료, 내가 뛰어다닌 발품 판 거, 컨설팅 했으면 컨설팅 비용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못 팔아. 못 팔고 있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99% 중에서 1명, 2명, 3명이 연체를 하기 시작하겠지. 연체를 하기 시작이지.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1명, 2명, 3명, 4명, 10%, 20%가 연체를 해도 아까 이야기했던 통계에서 연체율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안 잡히지. 처음에는 올라도 조금밖에 안 올라오지. 자,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6개월 정도 흘러고 1년이 흘렀을 때 뭐 한 3분기, 4분기가 올라가서 분기별로 올라오니까 했을 때 어떻게 했어? 연체율이 당연히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거는 추세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추세가 연체율이 오르는 추세면은 위험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해도 된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아무런 시그널이 없는데 금리가 실제로 올라가지도 않아. 말로만 그러지. 실제 올라가지도 않아. 올리지도 않았어. 돈은 계속 풀고 있어.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집값 언제 떨어지냐. 떨어질 때 되지 않았느냐. 떨어져야만 되지 않겠느냐. 막 기우제 막 지내고. 이게 나도 몰라. 나 모른다니까. 언제 집값이 저게 떨어질지. 그거는 세계 경제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될 거다.